저에게 세상의 모든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 한 문장만이 허락된다면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감정이면서도 동시에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할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제야 비로소 아직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관계이죠. 그래서인지 사랑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수록 단단해지고 반대로 내부의 균열에는 유달리 취약합니다. 초월적인 사랑이 역사의 비극 속에서 유독 자주 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I o czym to jest? O miłości, no. Serce.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감독의 신작 콜드원은 88분 동안 사랑이라는 이해 불가능한 형태를 조각해 나가는 영화입니다. 냉전시대의 유럽을 배경으로 1949년부터 64년까지 두 남녀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애틋한 멜로드라마입니다. 폴란드, 베를린, 유고슬라비아, 파리 등 유럽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들의 사랑은 운명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감독은 이미 숱한 이야기가 다뤄왔던 이 익숙한 사연들을 거의 유일한 이미지와 독창적인 사운드로 조각해 나갑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결코 무엇과도 닮지 않은 러브스토리인 거죠. Na ciebie czekałem. 오늘 썸 타볼 영화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감독의 콜드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설명하기 앞서서 미리 전제로 깔아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화가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고 어떤 전사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 가능한 요소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토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교양 있는 중산층 출신이고 클래식 교육을 받은 되게 노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빅토르라는 남자는 재즈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재즈로 상징되는 자유세계의 꿈을 꾸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폴란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빅토르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에서 시키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민속음악을 수집하고 발굴한 일을 맡기는데요. 정권은 빅토르에게 민속음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강요하고 그는 불안정하게나마 체제에 순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한국어적으로는 늘 자유를 꿈꾸고 있고 자신이 결국 이 세계와는 타협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던 중 빅토르는 줄라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줄라는 굉장히 생기가 넘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당찬 여성입니다. 어떻게든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줄라는 민속음악단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시골 출신인 척 속여서 춤과 노래를 선보입니다. Nie będziemy bywać sobą, będziemy ze sobą bywać. Dziękuję bardzo. Przepraszam, a pani z grzywką. Czy pani mogłaby tak coś od siebie? 빅토르는 줄라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발탁합니다. 그리고 이후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죠. 한편으로는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줄라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듯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빅토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라가 싫어하는 건 가난일 뿐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공산 정권 하의 조국에 자긍심마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베를린, 유고슬라비아, 파리 등 유럽 각지를 떠도는 두 남녀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공산 정권에서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마주르카 음악단이라는 것을 출범시킵니다. 마주르카 음악단은 실제로 지금도 폴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인 마조프세 민속 음악단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전통음악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서 출발을 했지만 점차 공산 정권의 선전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크게 마주르카 음악단으로 대표되는 민속음악과 빅토르가 지향하는 재즈음악 이 두 가지를 충돌시키면서 두 사람의 헤어짐의 씨앗을 미리 깔고 있는데요. 1952년 동베를린 끊임없이 탈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빅토르는 순회 공연을 틈타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빅토르는 줄라에게도 함께 떠나길 권하지만 줄라는 빅토르를 따라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만 간직한 채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파리 재즈 클럽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생활하던 빅토르 앞에 거짓말처럼 줄라가 다시 나타납니다. 줄라는 파리 공연을 위해서 잠시 동구권 밖을 나왔고 음악단의 감시를 피해서 빅토르를 만나러 온 거죠. 그리고 아주 짧은 재회를 뒤로하고 빅토르와 줄라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55년 유고슬라비아 마주르카 음악단이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빅토르가 줄라를 만나기 위해서 몰래 유고슬라비아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빅토르는 비밀 경찰에 적발돼서 폴란드로 다시 송환될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무국적 난민을 위한 어떤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덕분에 다행히도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점프해서 1957년 파리. 그렇게 만남과 헤어짐을 계속 반복하던 두 사람은 결국 하나가 됩니다.
줄라가 빅토르와 함께하기 위해서 새 삶을 찾아서 파리로 도망 나온 거죠. 하지만 비로소 함께하게 된 두 연인은 서로의 낯선 모습을 발견해 나가고 필연적으로 다시 균열이 시작됩니다. 콜드워는 이렇게 빅토르와 줄라가 유럽 곳곳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점처럼 이어진 사건들, 순간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서로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비워둔 채 그 강렬한 순간들만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사건을 구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건과 사건 사이, 만남과 만남 사이 비워둔 공간에 두 남녀의 애틋한 감정만이 아니라 당대 상황들을 녹여내기 위해서입니다. 냉전시대 폴란드였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만 했던 불안의 공기, 혹은 노골적인 선전선동과 그 가운데 서리처럼 끼어있는 공포나 분노의 흔적 등 인물들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시대의 얼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감정들을 가장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순간들로 변모시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문화부 장관이 마주르카 음악단에게 농업개혁과 세계 평화에 관한 노래를 추가하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 음악단을 담당하고 있던 비엘레츠카라는 여성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빅토르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비엘레츠카가 축출되고 빅토르가 혼자 남아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과정을 모두 보여주진 않지만 이 중간중간에 점처럼 찍혀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압박의 공기들을 느낄 수 있도록, 짐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콜드워란 영화가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사랑의 어떤 형태입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역사의 격동은 빅토르와 줄라의 만남과 헤어짐, 그 과정을 한층 구체적으로 도드라지하고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효과, 배경에 가깝습니다. 이 영화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멜로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드워는 이야기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들을 보여주고 나머지 공백들을 관객이 채워넣기를 바라는 종류의 영화입니다. 감독의 표현을 빌면 삶에는 숨겨진 원인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너무 많고 그럴 땐 관객들이 자기 삶의 경험으로 그 틈을 채우도록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비결이나 다름없는데요. 보편적인 러브스토리를 특별한 채무로 바꿔주는 것은 결국 탁월한 이미지와 사운드입니다. 콜드워는 사랑과 상실에 대해서 무엇이 연인들을 서로에게서 떼어놓는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음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마주르카 음악단의 심장이라는 곡은 영화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좀 다른 버전으로 들려주는데요. 어떨 때는 감미로운 현악 선율을 밑에 배경으로 깔고 또 어떨 때는 폴란드의 활기찬 전통음악을 밑으로 깔고 또 어떨 때는 우수에 젖은 슬픈 듯한 빅토르의 피아노 곡을 배경으로 깔면서 이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멜로디로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멜로디들은 흑백의 영상의 무게감을 한층 묵직하게 숙성시키는 거죠. 사실 이 영화는 사운드와 이미지, 그 형식이 이 영화의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라고 해도 좋은데요.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단순화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들은 아름다운데 심지어 창가에 걸터앉아서 멍하니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줄라의 모습, 그 이미지조차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빅토르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빗소리와 함께 이걸 듣고 있는 줄라의 모습은 두 사람 사이의 애틋한 감정을 그 이미지 한 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화 초반부터 이 시선을 압도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음악단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낡은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들을 롱쇼트로 잡아내고 있는데요. 화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건물로 트럭들이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는 트럭의 움직임마저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래된 건물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연설하는 사람의 어떤 프레임들을 잡아나갈 때는 뭘 저렇게까지 화면을 구조화시키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4:3의 화면비로 이렇게 정돈된 화면의 구도는 거의 매 장면이 일종의 기하학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감독은 전작인 이다에서도 4:3의 아카데미 포맷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이 아카데미 포맷을 쓴 이유에 대해서 화면에 많은 것을 담아낼 필요가 없어서 프로덕션 디자인을 아끼는데 꽤 도움이 된다라고 약간 농담 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선택한 쇼트들은 원래 그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거기에 있어야 하는 운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거의 더할 것도 없이 뺄 것도 없이 거의 완벽한 프레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다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흑백 화면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조형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또 표현을 빌리자면 반복하고 싶진 않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색을 검토하고 하나씩 지워가다 보니까 결국 컬러로는 이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네요. 이 마치 운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파괴된 당대의 어떤 폴란드의 색감을 회색빛 공기, 그거를 밝은 컬러로 표현했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과거를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시도처럼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이 흑백이 주는 어떤 감명함, 그리고 흑백의 솔직함, 이런 느낌들이 인물들의 감정에 따른 이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또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주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콜드워는 마치 줄라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생기와 에너지처럼 이런 솔직한 세계들을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작에 비해서는 카메라의 쇼트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움직임도 꽤 많은 편인데요. 물론 이런 움직임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락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적인 카메라, 관조하는 카메라에 가깝지만 어떤 특정 공간을 옮겨갈 때마다 각기 다른 움직임으로 고유한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가 인물에 밀착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를 들면 고국인 폴란드에서 그릴 때는 억압을 상징하듯이 다소 딱딱하고 경직된 구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파리로 옮겨가서 그려지는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동시에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형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도 자체를 비틀거나 파괴하는 등의 프레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프레임 변화 자체가 감정 표현 자체를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서 빅토르와 줄라가 함께 있을 때 프레임들을 보면 줄라를 잡을 때랑 빅토르를 잡을 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빅토르를 잡을 때는 약간 사선 위에서 감시의 시선에 가깝게 위에서 억압하듯 때려 누르는 듯한 구도를 주로 보여주고, 거기에 줄라가 함께 들어올 때는 마치 좀 포근한 정물화처럼 개방적인 화면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장면 모두 전제는 등인의 안정감 있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공간이 파리로 옮겨가면서 완전히 색깔이 바뀝니다. 나중에 줄라와 빅토르가 함께 살기 위해서 완전히 건너온 이후에 두 사람을 잡아내는 장면은 굉장히 밝은 색감에 밝은 톤으로 두 사람이 있는 공간을 굉장히 화사한 느낌으로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폴란드에 있을 때만 해도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때는 카메라가 훑듯이 지나가고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줄라의 불안이 커지면서 점점 줄라가 이 프레임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좀 사선으로 비틀려서 화면을 찍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프레임, 조형, 구도의 변화를 통해서 인물의 어떤 것들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만 더 꼽으라면 빅토르와 줄라가 강가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빅토르와 다툰 줄라는 빅토르를 향해서 재수없는 부르주아라고 외친 뒤 강물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A dobra, pies się jebał, burżuju! Bez łaski! Ogród saski. 뒤이어서 강물 위로 얼굴과 손만 떠오른 채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흘러내려간 줄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이미지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죠.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 오피리아를 따라한 이미지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죽음의 이미지, 희생의 이미지, 그리고 혹은 스스로 예술이 되는 삶, 두 사람의 어떤 운명 같은 거를 지시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장면들이 이 영화는 꽤 많은데요. 심지어는 워낙 프레임을 조밀하게 찍다 보니까 화면 상단에 닭들이 모여 있는 것조차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릿의 비극적인 여주인공인 오피리아 에피소드를 모른다고 해서 이 장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콜드워는 관객이 직접 화면을 보고 음악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연상하면서 느낄 때 유의미한 영화입니다. 식상한 이야기 넘어 오직 사운드와 이미지의 결합으로 존재하는 순간들. 약간 과장하면 그게 영화라는 언어의 운명인 거죠. 시대의 얼룩이 번져 운명이 된 유일무이하고도 보편적인 사랑의 형태. 오늘 썸 타본 영화 콜드워였습니다.